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와 소설은 도대체 무엇에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도, 사회 질서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기계를 발명할 수도, 외계 문명의 흔적을 또 그렇다고 발견할 수도 없는 문학을 그들은 왜 쓰고 우리는 대체 왜 읽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의학처럼 신체의 질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학이 그렇다고 법학처럼 사회의 기본 질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학처럼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천문학처럼 우주 먼 곳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생명체를 찾아 나서지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일까요? 오히려 문학은 타 학문처럼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억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요, 현실의 삶이 얼마나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성복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말들을 되돌아봐야 하고 그 말들을 다시 엮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 쓰는 사람은 미처 몰랐던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보게 된다라고요. 시를 쓰는 시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시를 좋아하고 시를 읽는 사람들도 시를 읽고 공감하고 감동하면서 시를 벌써 한 편 쓰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토요일 오후 시쿵기차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시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꿈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은 풍요로운 삶, 지금보다는 따뜻하고 좋은 관계,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 그래서 돈도 안 되는 문학을 하는 거고요.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데요. 시를 읽는 것입니다. 문학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12월 둘째 주,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시 한 편으로 또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인 중에서요, 당시에는 제법 유명한 시인이고 또 활동도 많이 했었던 시인이었는데요, 후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 60대 분들의 학창시절만 해도 월북 작가의 작품들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월북 작가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들의 작품을 소개 언급은커녕 그들의 시들이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월북문인들의 작품을 접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이 문학적인 작품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래에 해방 이전 작품에 대한 공식 해금 조치 이후로 한국 시문학은 월북 작가들의 시를 접하게 되었고요. 또 연구하고 또 소개하기 시작하였죠. 그중 하나 많은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백석. 백석 하면은요, 토속적인 우리말로 작품을 뛰어나게 쓴 시인이기도 해요.
현대 시인들이 지금은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명실상부한 현대시 최고의 명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알려져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이 갓 되었을 무렵에 이르기까지요, 백석의 영향은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인물들도 많이 있고요. 화가 이중섭, 또 신경림 시인, 윤동주 시인도 그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백석을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인입니다. 본명은 백기행이고요. 필명인 백석, 우리는 그의 필명은 백석을 부르는 거죠. 한국 시문학 모더니즘 대표 시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백석 시인의 가장 많이 알려진 시이기도 합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시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백석은 함흥에서 교직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부근 요리집에 간 거예요. 함흥관이라는 요리집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진향, 자야라는 기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집안에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겠죠. 집안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서 부모님의 강요로 백석은 부모님이 정해준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고요. 한순간에 비운의 주인공이 됩니다. 백석이 사랑했던 여인 진양은 백석의 결혼에 실망을 하게 되고 백석 몰래 경성으로 떠납니다. 백석은 결혼 후에도 진양을 무척 그리워해요. 수소문 끝에 그녀를 찾게 되고 다시 만나서 꿈 같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교편을 위해서 떠나야 했던 백석이 그녀에게 준 시가 바로 방금 들었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서 그때 백석은 진양에게 둘이 멀리 도망가서 살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진양은 그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요. 그래서 백석은 홀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둘은 영원히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슬픈 사연이 깃든 시기도 합니다. 시를 조금씩 나눠서 읽으면서 공감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아주 진실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사랑만 갈구하는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시인은 왜 하필이면 눈이 푹푹 내린다고 했을까요? 그 눈이 축복처럼 내리는 눈이 아니라 어딘지 좀 이렇게 방해하고 을씨년스럽다는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푹푹이라는 말이 그렇게 느껴져요. 허우적거려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요, 눈 내리는 것이요, 시인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면 푹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이 시인인데 기분 좋은 상황이면 펄펄이라는 가볍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가정이 있는 그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내리는 눈까지 그를 허우적거리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면 우리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 내리는 밤에 시인은 사랑하는 여인 나타샤를 흰 당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흰 눈에 묻혀 보이지 않는 흰 당나귀처럼 세상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고요. 그는 혼자 쓸쓸히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소주를 마시면서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서 마가리, 이 말은 오두막이라는 말입니다. 오두막에서 나타샤와 둘만의 자연인 생활을 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상은 원치 않는 여자와 부모의 강요로 결혼을 하면서 내내 이어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했던 상상이 그가 사랑하는 나타샤와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아무도 없는 산골로 도피해서 마가리에 살고 싶다. 오두막의 외딴 집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이 느껴지는 연입니다. 백석이 사랑했던 여인은 진양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나타샤로 지었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나타샤라는 이름은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해요. 백석은 러시아 소설을 번역할 정도로 러시아어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나타샤를 이상형으로 동경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상형에 부합되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나타샤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연입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 내리는 밤 홀로 소주를 들이키다 보니까 어느새 옆에 나타샤가 와 있는 그런 환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현실에는 나타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생각합니다. 나타샤가 벌써 옆에 와서 조곤히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산골로 함께 가는 것은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나타샤가 마치 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타샤에게 우리 산골 오두막에 가서 살자라고 말하면 나타샤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세상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어쩜 그런 말을 나타샤에게 시인은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타샤가 화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겠죠. 그 간절한 바람이 환각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마치 나타샤가 옆에서 속삭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마지막 시기입니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술기를 떨치고 상상을 접고 나면 현실에는 나타샤가 오지도 않았고 산골로 둘을 태우고 떠나게 해줄 흰 당나귀도 없는 겁니다. 다만 시인 혼자 소주를 마시며 나타샤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멀리 가서 마가리에서 외딴 집에서 오두막 집에서 둘이 살자 그가 그렇게 물으면 나타샤가
그의 제안에 화답해 줄 것이라 믿고 싶은 거고요. 또 어디인가 있을 흰 당나귀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모두 현실에는 없는 거지만요. 뿔뿔이 헤어져 있지만요. 시인의 마음속에는 늘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요. 이 시귀에서는 즐거운 분위기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운다는 것은 슬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앙 좋아서 응앙응앙 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슬픔을 기쁨에 빗대어서 슬픔을 이기려고 한 백석의 위트와 의지가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어가 친근하지 않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요. 그의 사랑 이야기와 맞추어 그 상황을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로맨틱하기까지 한 작품입니다. 백석 시인은 꽤나 미남이었어요. 이 시가 발표되자 많은 여인들이 시 속의 나타샤가 바로 자기라고 주장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시의 나타샤의 모델은 백석 시인이 자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기생은 단순한 접대부가 아니었어요. 시와 음악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일종의 예술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8 나이에 22살 자야를 만난 백석은 첫눈에 반해서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얼굴이 잘생기면 그 옛날에도 이렇게 많은 절차가 생략될 수 있었나 봅니다. 백석 시인은요, 시의 여러 편에서 자신을 가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그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기생과 동거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녀와 떼어놓기 위해서 강제로 부모가 고른 여자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백석은 실제로 자야에게 만주로 도주해서 함께 살자고 말을 건네고 평안도 어디에서 자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작 자야는 백석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자야는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연예계 스타였던 거예요. 한참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가 더구나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가난한 시인을 따라서 오지에 파묻혀 사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어쩜 잠시 기다리면 만날 날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고 전쟁이 또 발발되면서 두 사람은 평생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죠. 이후 백석은 월북을 하고 또 북한에서 꽤 높은 지위에 문인이 되었지만 사상성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 그의 삶과 사랑 이야기, 그 사연을 들으면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올 거라고 믿어집니다. 백석은 1912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24년 오산 소학교를 졸업하고 오산 고보를 진학합니다. 어릴 적에는 무척 장난꾸러기였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과는 달리 백석은 독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백석은 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문학 수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또 문학적 기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동기의 회고에 따르면 백석은 학과 공부에만 치중하는 학생들을 뗀 학생들로 볼 정도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공부도 잘하고 문학적 재질도 있고 놀기도 잘하고 그런 소년이었던 거죠. 조만식이 당시 오산고보의 선생이었는데요. 백석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가 아는 백석은 성적이 반에서 3등 정도였으며 문학에 비범한 재주가 있었다. 특히 암기력이 뛰어나고 영어를 잘했다. 회화도 썩 잘해서 선생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나이가 어렸지만 용모도 출중하고 재주가
비범했다라고요. 해방 이후 백석은 월북해서 러시아 문학에 집중을 했고 일부 프랑스, 중국 문학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언어적 소질이 있었던 시인임은 분명합니다. 백석은 일제강점기 그 무너졌던 시대 안에서 정서와 자아를 모국어로서 견고하게 유지했던 시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석의 빼어난 시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찬탄을 보내는 이유도요. 그토록 참담했던 위기와 붕괴의 시대에서 한순간도 이 넉넉한 웃음과 정신적 여유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기도 하겠죠. 백석 시인이 만일의 말입니다. 위기의 현실 속에서 슬픔과 눈물로만 시를 썼다면 우리는 그의 작품을 대다수의 평범한 수준의 시들과 그 어떤 차별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백석의 시 작품 전편에는요. 밝고 쾌활하고 건강한 시어와 정감 어린 표현들이 그득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석 시는요. 결코 경박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석의 첫 시집 사슴이 그 당시에 2원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말 한 필이 5원이었다고 합니다. 100부를 한정 판매했는데 시인 윤동주는 이 책을 구하지 못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이 시집을 베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사본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은 백석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얽힌 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얽힌 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과 아픔이 후세에 길이 남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요. 또 이 작품이 명작입니다. 백석의 시가 노래가 된 곡이 있습니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 한 편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의 시콩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연말연시가 한 주 한 주 다가옵니다. 소중한 지인들 또 고마웠던 사람들 감사 인사 조금씩 전할 때가 되었죠. 활기차고 힘찬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